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정영학 씨가 검찰에 현금 다발 사진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해당 사진에 돈 액수와 전달 방식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봤다는 관계자는 5만 원권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찍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인물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구조를 놓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의견이 대립됐던 성남 도계동 개발 2처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도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 통신선 복원을 복원하겠다며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고위험군인 3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당사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검찰 수사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이 정영학 회계사는 이 사업자를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가 있었다고 검찰에 폭로한 걸로 전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 공사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설계를 짰다는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새로운 인물을 소환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인물인데요.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 소환한 인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 이모 씨입니다. 2015년에는 팀장급 간부였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 문제를 놓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의견 대립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걸 막고 성남시 수익을 5천억 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 공모를 8일 남겨두고 담당 부서가 통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앞두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오늘 소명하려고 오셨어요? 저는 매우 몰라요.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사이 이익 분배 비율이 결정된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씨가 근무 중인 개발 2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직 시절 사용한 컴퓨터를 공사 창고에서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원과 화천대유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검찰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금품 로비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 전 본부장도 취재진과 만나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김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경기 용인의 자택을 나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금품 수수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현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채널A에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만한 게 하시면 저는 고소할 거고요. 녹취록과 금품 로비 관련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의 주주 정영학 회계사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기자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에서 그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앙지 기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친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자신이 화천대유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은 맨날 지금 거짓말 쌓고 나를 마녀사냥했고 그 조각 퍼즐 안에 나를 끼워넣을 거니까.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측과 출석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재직했던 이 황무성 전 사장과 저희 채널A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죠. 황 전 사장, 자신이 사장일 때도 유 전 본부장이 인사를 포함해 모든 일을 다 했다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정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사장직을 관두기까지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반 대기업은 사장에게 전권을 주지만 이곳은 제약 조건이 많았다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려 해도 편치 않았고 자신의 성격과도 안 맞았다고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기획본부 산하에는 전략사업팀이 만들어져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상당수 넘겨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타당성 용역이나 공모 지침서를 만든 곳도 전략사업팀인데 화천대유 관계자와 친분 있는 인사들이 팀장과 팀원으로 일했습니다. 황무성 초대 사장이 그만두고 2대 황호양 사장이 오기 전까지 3개월간은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그 기간 작성된 성남도공 문서 목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주주협약 문서의 최종 결재자로 돼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공 재직 시절 일을 정상대로 열심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냥 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일은 정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본부장이나 사장이라도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또 경기지사가 된 뒤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인연과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법을 어겼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인연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09년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지사는 성남시 주민들과 일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자는 활동을 하며 한 아파트 단지 조합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인연을 맺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때 분당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관련된 토론회도 열고 그래서 그분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성남시에서 같이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됩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지휘한 걸로 알려져 있고 2018년에는 전문성 논란에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직원 8명을 이끌고 법원에 가 응원전을 펼쳤고 시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시의회 회의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사와 오랜 인연을 맺은 유 전 본부장의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캠프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불미스럽고 부정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에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꼬리 자르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를 알고 있는 화천대유 측 회계사가 검찰에 현금 뭉치 사진을 제출했다는 내용,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사진을 직접 봤다며 정확한 액수와 전달 방식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5호 이사 정영학 씨는 사업 전반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정 씨는 27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함께 근거가 되는 현금 다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 현금이 건네진 경로를 파악할 단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하기 전 현금 다발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장의 사진을 봤다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찍은 사진에는 여행용 가방 안에 5만 원권 현금이 담겨 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5만 원권 1억 원과 1억 원짜리 수표 4장 등 모두 5억 원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보면 현금은 최소 5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짜준 대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 아무리 막말 대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고 한들 민주당은 게이트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현금 다발 사진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도 받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며 신고한 재산은 총 2억 원이 전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 이익 환수를 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행안부 장관에게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죠.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신고한 자신의 재산 내역입니다. 올해 초 경기 도보를 통해 공개됐는데 유 전 본부장의 총 재산은 2억 100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고액 연봉자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4억 2천만 원짜리 부인 명의 전셋집과 부부 예금과 현금 8,700만 원, 2013년식 차량이 전부였고 3억 원대의 대출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본인 집이 있어서 입주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입주 기간에 맞춰서 전세를 계약하셨던 것 같아요.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했는데 현재 거주지는 월세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5,900여 가구를 짓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돼 지금까지 알려진 개발 이익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공적조서에 대장동 개발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이익 2,761억 원 공원 조성을 통해 사회 환원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표창장에는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특히 지방 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에게 표창을 준 격이라며 행안부는 관계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화천동인 주주이기도 한 정영학 회계사가 이 검찰에 많은 폭로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죠.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자, 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이 돈다발 사진을 제출했잖아요. 그 돈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일부 언론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비롯해서요, 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몇몇 간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직후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유 전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시켰죠. 이 돈다발이 누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가 1차로 규명할 내용이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최종 수령자가 아니라 이 거쳐가는 정거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윗선 등에게 다시 전달됐는지도 검찰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정 회계사요. 그 돈을 왜 주려고 했는지도 뭔가 진술을 했습니까? 정 회계사의 진술 내용이 아직 상세히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에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갑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했을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목적의 로비를 속칭 관작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관을 상대로 한 작업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발각이 되면 바로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어제 이제 가장 먼저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받는 그 자리에서 이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본인이 오늘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압수수색 과정 휴대전화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은우 기자, 이제 유 전 본부장 말대로라면 어제 압수수색 당시가 아니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네. 사고였다는 주장이고요. 압수수색 받은 어제가 아니라 네. 그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하필 그 압수수색 전날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유 전 본부장 주장과 이 건물 관리인의 증언,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상황을 이렇게 잘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제 자신의 집 9층 방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는 이제 유 본부장도 밝히지 않았고요. 가까이 떨어졌으면 이 건물 5층의 이 테라스 부분, 멀리 떨어졌으면 1층에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모두 뒤져봤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이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더니 이 건물이 있는 경기 용인시가 아니라 서울 잠실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겁니다. 자, 이 휴대전화는 아주 핵심 증거물인데 그래서 검찰이 확보를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검찰은 이후 휴대전화 확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왜 휴대전화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는지 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각종 SNS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있는 만큼 이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의 진척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역시나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 그 관계를 두고 내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오늘 TV 토론 대부분이 대장동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만. 네. 그런데 제가 질문으로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네, 정부 산하기관의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 예산 편성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제가 뭐 협조하라고 하죠. 협조하라고 하는데 뭐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네.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부회의 때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네. 이 지사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대장동 의혹이 호재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악재라고 답했고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호재라고 답하면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야도 뜨겁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찢고 보니 춘향전 변학도가 보인다며 이 지사에게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친이 화천대유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래의 흑막을 밝혀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왕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는 탐관오리, 변학도에 빗대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영상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처럼 이 지사도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윤 전 총장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각한 연희동 주택을 찾았습니다. 우연한 거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는 겁니다. 이 거래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며 윤 전 총장까지 얽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산 이 김만배 씨 누나의 이야기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집인 걸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천화동인에 투자한 김 씨는 얼마 정도 벌었는지도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지역의 사찰. 이곳에서 열린 재래 행사에 참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먼저 연희동 집 매입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 매입 당시 집주인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이 찾아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대통령 후보 나온 집이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왔었어요. 윤석열이 아버님 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19억 원에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시세로는 정상 거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면은 그 양도세 다 부담해야 될 건데 그게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소할 거거든요. 8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는 1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100억 원대라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억 되나 뭐 얼마 되나 아마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 당시 사업 리스크가 큰 걸로 알고 있었지만 동생이 도움을 요청해 누나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합니다. 물밑에서 이 윤 전 총장을 지원해온 이 김 전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전략기획단장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어제 윤 전 총장과 만나 캠프 합류를 확정했고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캠프 내부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번 인선을 통해 캠프를 혁신하고 중도층을 겨냥하는 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측근으로 총선 패배 이후 출범한 김종인 체제에서 비전 전략실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에는 김종인 비대위에서 각각 비대위원과 대변인으로 일한 김병민, 윤희석 대변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까지 합류하며 김 전 위원장 측 인사들이 캠프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난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입당을 했기 때문에 쌍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 전 총장이 파리때에 둘러싸여 시간을 낭비했다며 캠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 전 위원장이 측근 인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이낙연, 홍준표 후보 진땀이 났네요. 뭐가 어려운 모양이죠? 수위 조절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얼마나 세게 공격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낙연 후보 측의 고민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미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의 전개를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공격했다가는 내부 총질한다는 역풍도 불 수 있고 자칫 본선까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도 뭐 비슷한 고민인가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윤석열 후보 아버지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다 이렇게 비판글을 썼다가 돌연 삭제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이 부동산 의혹을 폭로하는 보도를 보고 글을 썼다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글을 지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그러게요. 공격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고민은 될 것 같네요. 네, 홍 후보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 말고요. 다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사건인데 우리 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화천대유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당내 경쟁자도 넘어서야 하고 본선 경쟁자도 대비해야 하는 추격자들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방문 일정에 동행했던 이 BTS요. 열정 페이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BTS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과 함께 UN 특별 행사 연설, 인터뷰 같은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 UN 총회 참석과 관련해서 BTS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 건데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물어보니까요.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열정페이 논란이 이후에 이 BTS와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7억 1,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도 조 의원실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 문 대통령 파리 순방 당시에 청와대의 제안으로 BTS가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 참석했을 때 얘긴데요. 스텝 움직이는 거 따지니까 한 1, 2억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경비만.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시계로 비용을 퉁 쳐줘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조 의원은 계약 내용에 있는 이 UN 총회와 관련된 영상 촬영 일정 외에 김정숙 여사 미술관 행사나 문화원 전시회 참석 같은 이 다른 행사를 참여하게 한 건 열정페이라는 주장입니다.
때마다 BTS가 이 대통령과 함께하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BTS와 함께할 때마다 청와대가 자꾸 뒷말을 낳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 대통령 행사에 너무 자주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난했는데 남북의 종전선언 추진 분위기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보다 날씬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장에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9월에만 3차례 단행했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의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 중이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미국을 상당 부분 좀 압박하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읽혀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 want to make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중국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임기 말 종전 선언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에 조건부 관계 복원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미중 간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얼마 전 교도소를 나온 지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속보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구치소에 들어간 뒤에 집주인에게 돈을 붙여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훼손범 강윤성. 경찰의 심리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강윤성은 30점을 넘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명 중에 1등하는 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노력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하거나 신뢰관계를 갖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강윤성이 새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편지에는 병원에서 정신감정과 약을 받고 싶은데 가진 돈이 6,700원밖에 없다며 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나 TV를 팔아 돈을 마련해달라며 위임장도 보냈습니다. 편지엔 한 달째 독방 생활을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은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정신질환을 호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자발찌까지 찬 사람이 일반 가정집 옆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진짜 소름이 돋거든요. 그거를 팔아갖고 돈을 보내달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강윤성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당한 뒤 장기간 입원하며 거액의 보험료를 챙기는 사람들,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병원 입원실. 분명히 환자 5명이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병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도 말끔히 개켜진 상태. 입원한 걸로 돼 있는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왜 갑자기 환자복 입으셨어요?
이들이 근처 병원 19곳에서 1년 6개월간 타간 보험금만 37억 원에 달합니다. 또 후방 충돌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5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지급이 늘다 보니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연간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부담 역시 덩달아 커졌습니다. 앞으로 사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자신의 의료기관 진단서를 보험사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보통 2주, 길어야 4주 안에 상당수 진료가 종결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 진단서를 의무화할 경우 가행 진료의 상당 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바꿉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기관에 안내한 뒤 내후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부동산 개발로 수천억 원씩 벌었다는 뉴스도 들리지만 정보가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전 재산인 보증금 몇천만 원마저 못 돌려받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언덕마을에서는 빌라 한 채 세입자 전체가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꼭대기에 있는 빌라. 지난달 말 세입자 23명이 한꺼번에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테이프로 붙여놓고 9월 10일까지 점유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세를 주기 전에 이미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기고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지 못하며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가 간 겁니다. 이거 신탁 이거 뭐냐,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바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면 됩니다. 잔금만 치르시면 말소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원에서 2억 원을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돈이죠. 제가 모아놓던 돈 3천 정도 표를 제외하고는 다 부모님이 대출 받으셔서 저한테 빌려주신 돈인데 이걸 못 받으면 좀 그렇죠. 세입자 대부분이 박 씨처럼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들입니다. 이 일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이웃분들이 다 모이실 일이 없었죠. 네, 얼굴도 몰랐어요. 일 터지고 났어요. 처음 알았어요. 옆집 사는데도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대할 때 신협이나 집주인이나 저희를 그냥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 이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 3개월을 밀렸어요. 나도 형편이 좀 어려워서. 국가에서 계속 은행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해오지 않습니까? 집을 제가 팔아보려고 키워놨어요. 하나도 안 팔려요. 보증금 비싼 도심에서 밀려나 언덕 꼭대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제가 그때 진짜 한 50개 이상 이런 방을 보러 다녔었는데 이게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본 집이었어요. 이 동네가 겨울에는 버스도 못 올라와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던 거죠. 내 집은커녕 내 전세라도 마련해보려던 청년들의 꿈이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 보는데 그냥 나도 저런 데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릴까 싶더라고요. 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고 전부 다 그냥 너네만 나가주면 돼. 다들 양쪽에서 그냥 말처럼 저희를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너무 비싸고 이게 만약에 전세라든지 임대라든지가 다른 선택지가 많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을까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리바게트 배송 거부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채와 소스를 생산하는 SPC 청주 공장에 경찰 추산 1,000명이 넘는 노조원이 모였는데 도로까지 마비되며 청주시가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SPC그룹 청주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도 4차로 가운데 2개 차선을 점거한 채 SPC그룹과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모인 오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집회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 청주시엔 다음 달 3일까지 시내 전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어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화물연대가 2시간 넘게 공장 앞 도로를 일부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노조 승합차 여러 대가 1차로를 차지하면서 주변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오시면 체포합니다. 경찰은 교통 통제를 안 따르는 노조 일부 차량을 견인해 가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연 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지난 집회들에 대해서는 했었고 오늘 거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을 한 거예요.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29일 SPC 청주공장 화물 배송을 방해한 노조원 17명이 체포됐고 세종시 SPC 공장에서도 운송 방해에 가담한 화물연대 조합원 61명이 체포돼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관련자들도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남 한평 나비휴게소에서 발생한 파리바게트 대체 배송 트럭 연료선 절단 사건에 관해선 용의자 1명을 입건해 화물연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SPC그룹 계열사의 던킨도너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던킨도너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넛을 만드는 영상이 보도되며 큰 논란이 일었는데 SPC그룹 측은 제보 영상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오전 12시 반경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위생장비를 착용한 한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생산 라인에 들어옵니다. 장갑을 벗더니 펜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이후 주걱으로 후드의 기름때를 털고 긁어내 반죽에 떨어뜨리고 기름때가 잘 보이도록 반죽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SPC그룹 계열사인 BR코리아는 이 직원이 고의로 기름을 반죽 위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민주노총 화학섬유 노조 소속 던킨 지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어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받았다며 던킨도너츠 공장 내부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부터 이틀간 안양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한국 호랑이는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이죠. 지난 6월 5마리나 태어나 기쁨을 줬던 호랑이 남매가 오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이라는데 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6월 세상의 빛을 본 아기 호랑이. 암컷 3마리, 수컷 2마리 5남매는 멸종위기종 1급인 한국 호랑이입니다. 보통 2마리에서 3마리 정도만 출산되는데 5마리가 한 번에 태어난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하나, 둘, 셋, 와! 100일을 며칠 앞두고 적응 기간을 거쳐 오늘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줄지어 등장하는 5남매, 벌써 10kg을 넘겨 몸집이 커졌습니다. 용맹스럽게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때론 바위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엄마 호랑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엄마에게 목덜미를 물려 어딘가로 끌려가는 걸 보면 아직은 영락없이 귀여운 아기 호랑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어도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3마리가 굉장히 호기심이 좀 많고 장난을 많이 쳐서 좀 엄마를 좀 힘들게 하고요.
두 마리는 오히려 또 이제 너무 좀 겁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이제 보태기는 그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 관람객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기 호랑이의 이름은 고객 투표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똥을 너무 많이 싸고 다녀가지고 저도 여기서 한 4번인가 맞았고. 여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먹이를 주니까 사람을 피하지를 않아요.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 이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죠. 그런데 이런 비둘기에 먹다 남은 음식 등을 먹이로 주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이런 행동 제재할 순 없을까요? 따져봅니다. 도심 속 집비둘기는 배설물이 건물을 손상시키고 털날림이나 악취 피해를 일으켜서 지난 200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까지 검토됐지만 동물보호단체가 반대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줘도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게 비둘기를 돕는 일이긴 할까요? 네, 인위적으로 자꾸만 먹이를 주게 되면은 도심 외곽에서 먹이를 찾던 야생 비둘기가 본능을 잃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해외에선 사람이 준 먹이를 먹고 살찐 비둘기가 더 사나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비둘기 17마리를 3년간 관찰했더니 체중이 더 나가는 비둘기일수록 실험 집단 내 서열이 높아지고 공격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해외엔 비둘기에게 불임 유도제를 섞은 사료를 주거나 먹이를 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둘기의 생활권을 도심 밖으로 옮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1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엔 경기장을 메운 관중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관광객은 받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장 가능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예정보다 1년 늦게 성화가 불타올랐던 도쿄올림픽. 선수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렸지만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내년 2월 펼쳐지는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관중들이 입장합니다. 다만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어 해외 스포츠 팬들의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保证参赛各方安全，决定不面向境外观众售票。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뒤 3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모든 선수 및 관계자는 핵산 검사도 매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2주 전 전국체전을 방역 시험대로 삼고 관중을 받는 실험을 했습니다. 내년 3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带动中国13亿多人关心、热爱、参与冰雪运动，让中国人民再次有机会为奥林匹克运动发展和奥林匹克精神传播。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해 남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일부 정상들을 제외하곤 해외 기빈들의 방문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설악산의 나무들이 붉은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이틀 정도 늦게 단풍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 물들면 공식적인 단풍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약 2주 뒤인 10월 중순쯤 단풍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내일 출근길에는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근처의 도로와 교량에서는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덥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중부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쾌청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썼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마 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마지지.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이 길을 잃었을 때 이 늙은 말이 그 출로를 찾았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경륜과 지혜로 이 검찰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다짐이었죠. 오늘 김 총장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친여권 성향의 김 총장이 이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겠나, 특검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 있는 것도 잘 알 겁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이 노마지지 실천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